안녕하세요. 자이언트의 앤드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 굉장히 귀중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매크로적인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 중 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 오건영 부부장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 저번 주, 저저번 주 이제 전체적인 증시나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번에 4월 CPI 지표도 나왔고 PCE 지표도 나왔고 뭐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 뭐 이런 회사들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인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기 위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요즘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인플레이션이 좀 한풀 꺾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지표로는 꺾인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까지 올랐다가 그게 이제 4월 달에 8.3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8.5까지 나오다 8.4이면 올라가던 기세가 꺾인 건 맞거든요. 근데 와 이게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갖고 있는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꺾인 건 참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더 높아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결국에는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 목표는 연 2%입니다. 2%보다는 2% 언더에서 2%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넘는 물가는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5예요. 그럼 8.5면 굉장히 높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열로 잡아 눌러야 되는데 8.2, 8.3으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 눈에서 보면은 8.5나 8.3이면 비슷해 보이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찔끔 내려온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 레벨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대비해서 절대 레벨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중요했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가 나왔을 때 이제 8.0으로 내려오길 기대했었어요. 사실 시장은. 왜 그랬냐면 컨센서스가. 왜냐하면 8.5에서 8.0으로 내려오면 성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내려오긴 했지만 뒤에도 그 정도 레벨씩 내려올 수도 있겠네 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0.5, 0.5 성큼 내려오니까 2%까지 어쩌면 되게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겠죠. 지름길로. 운 좋으면 연말까지. 그렇죠. 진짜 운 좋으면. 근데 문제가 있죠. 8.3이 나왔다는 얘기는 8.5에서 찔끔 내려온 거잖아요. 찔끔 만약 이 속도로 가면 찔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산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그럼 어쩌면 내년 말이 되어도 물가가 2% 레벨까지 못 내려올 것 같아. 그럼 이게 쳐내려줘야 되거든요. 쳐내려주려면 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가가 고점 대비해서 피크 아웃,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걸로 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레벨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내려오는 속도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과 속도를 같이 보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레벨과 속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8.3%에서 2%까지 내려가려면 6.3%포인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0.2%씩 그러면은 한 30번을 떨어져야 되는 쉽지 않은 숫자죠. 그건 정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긴축 정책을 펼쳤을 때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긴축을 강하게 하면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커지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 경제를 추동하는 경기 부양을 써준 거잖아요. 그 경기 부양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리를 낮춰놓는 게 있어요. 근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결국에는 성장이 생겨나고 그 성장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레벨이 되면은 이때는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 정기예금 금리 주는데 이거 4% 준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정기예금 금리 4%인데 물가가 10%씩 오른다. 아무도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정기예금에서 빠져가지고 전부 다 물건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더욱더 강하게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니까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4%가 아니라 그 앞에 일자를 붙여서 14%다라고 하면
10% 물가 상승률을 살포시 지급받고 사람들은 예금에 돈이 모여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를 높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의 예봉을 꼽는 게 1번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실물 경제의 수요에 찬물을 끼얹게 되죠. 그럼 실물 경제 수요가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물 경제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그만큼 물가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눌러줘야 된다는 의도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금리. 아, 최근 예. 몇 년간 상상하기 아, 힘든 네네. 그런 수준이라고 사실 보여지는데 네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8.3%고 아, 네. 이제 금리가 한 0.75에서 뭐 네. 1.25 이렇게 됐을 텐데 네. 와 그럼 이거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뭐 꼭 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실물 경제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2%다라고 하는 네.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정기예금 금리가 2%라면 오늘 넣으면 1년 후에 2% 이자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을 기준으로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년 대비 8%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정기예금 금리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 줬었어요? 라고 네. 얘기한다면은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맞는데 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기예금 금리 얼마예요? 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1년 후에 몇 프로 줄 거예요?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요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뭐 이렇게 되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8이죠. 네. 그럼 이 둘을 놓고서 이걸 여기다 맞출 이유는 사실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그럼 뭘 맞춰야 되냐면 앞으로 물가가 얼마 올라갈지에 대해서 금리를 맞추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사실 이건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측정해내는 지표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하진 않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라는 기대를 그 인플레이션을 담아놔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지만 5년이라든지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현재 3% 수준에 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둘이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만큼 실물 경제에서 이제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 주면 여기 어느 정도는 긴축적인 효과 그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물가가 8% 올라가면 거기까지 금리를 올려야 돼? 그거는 물가는 과거 대비 지금 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지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지금 대비 미래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 네. 아, 그래서 시점이 다르구나. 미래의 금리를 미래의 물가를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금리와 비교해야 된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미 나온 인플레이션보다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미 나온 CPI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그랬고 네. 생각해보니까 과거의 얘기니까 네. 이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습관도 좀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네. 그럼 과거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아 그렇죠. 과거에 꽤 추세가 나오잖아요. 네. 8.5가 올랐다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걸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 중요한 거고 그 추세가 일반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정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과거에 있는 지표도 보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하고 이제 숫자까지 다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건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가 사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연 수요가 있었던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리조트도 그렇고 뭐 항공 쪽도 그렇고 호텔 쪽도 그렇고 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번에 한꺼번에 폭발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네. 그게 어떻게 경기를 좀 부양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에 돈을 쓸 돈이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러다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긴축도 그렇고 다 합쳐져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좀 경기 침체가 뭘 경기 침체로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주가의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에 마일드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미국의 이제 경제협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정을 해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 숫자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경기 침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 침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정량적인 지표로 가장 근사하게 증명을 해내려면 그 정도가 되면 대충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침체하고 위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라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없는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은 심장이에요. 인체로 따지면 심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현금을 유동성, 돈을 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혈액을 못 뿜어내주면 팔이나 다리나 멀쩡했는데 썩어버리죠. 그렇죠. 혈액이 못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단 하나도 아니었는데 네. 그냥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뒤집어 엎어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실물 경제 전체를 아예 그냥 쿵 쓰러지게 만드는 멀쩡했던 애를 그런 걸 우리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경기 침체, 금융위기, 주가 조정 다 이렇게 혼재돼서 쓰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나요 안 오나요 하면은 극심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 위기는 없다면 주가는 에브리데이 오른다. 이거 또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경기 침체인데도 주가가 오르는 걸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다른 리그의 얘기라는 걸 아마 공감을 하신다면 요거를 그대로 딱딱 원어원으로 매칭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를 보고 제일 많이 배운 건 은행들이 함부로 대출해주면 큰일 난다는 건 1번. 두 번째는 자본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부실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쌓아놓은 자본으로 메울 수가 있어요. 예금자들의 돈으로 메우 그거는 부채예요. 그걸로 메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금자들이 다 돈을 해줬는데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부실이 생겨서. 그럼 예금자들이 깜짝 놀라서 돈을 다 빼겠죠. 그렇죠. 그럼 이 뱅크런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다 빼는데 은행이 돈을 못 줘요. 예금을 못 돌려줘요. 그럼 이 은행이 파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 비슷한 것도 이 생각도 좀 다른 은행에서 다 잡아 빼요. 그럼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경기 침체로 봤을 때는 어떠냐? 저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각 기업들의 CEO들도 큰 기업들의 CEO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저도 언제든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준이 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 물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가를 잡을 때 저는 인질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질극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범인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놈이 딱 성장이라는 인지를 딱 잡고서 이렇게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딱 목에다 칼을 겨누고 있는 거죠. 쏴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다들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쟤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자 보시면 그 많은 특수부대원이 들어가면 범인 죽일 수 있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어렵죠. 뭐냐면 인질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걔만 죽이기. 그건 쉽지 않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성장을 건드리지 않고 과연 이 인질을 잡을 수, 범인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하게 발라내는 거죠. 싹 해가지고 칼로 싹 해가지고 면도날비도 싹 오려가지고 인질만 딱 빼고 그 다음에 범인만 빼내면 범인만 싹 도려내면 그렇죠. 싹 도려내면 이게 예술이죠. 이건 예술이죠. 그래서 연준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다가 중간에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약간 다칠 수 있다. 약간 다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업 경영인들이나 전문가들은 아니다.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안 다칠 건가요? 모르죠. 다칠 수 있죠. 다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죠. 강한 경기 침체는 그만큼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약간 그 정도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금융위기라는 게 시스템의 붕괴 네. 이런 것들을 또 뜻한다면 그럼 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기에 좀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약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짧게 고생하고 네. 지나가는 건데 예를 네, 들어서 네. 연준에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사례로 들은 게 닷컴 버블 이후에 나타났었던 경기 침체예요. 네. 두 분기짜리, 그러니까 8개월짜리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침체는 침체인데 네. 8개월 정도 이후에는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8개월 후에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물 경제 코어는 안 다쳤다는 뜻이에요. 코어는 안 다쳤기 때문에 네. 어쩌면 완전히 누워버린 게 아니라 아. 7, 8 할 때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2001년도에 침체가 왔었거든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2001년도에 이제 침체가 왔는데 8개월짜리 침체로 끝이 났어요. 진짜 짧은 거네요. 8개월이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연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마일드한 침체다라고 그 예전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네, 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침체 가능성은 뭐 열어놓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융위기급의 침체 이거는 2008년이나 조금 이런.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 금융 시스템까지 뒤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미뤄보면은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이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뭐 그 포트폴리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런 거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할까? 아니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보면서 투자할까? 이거 고민해보는 거죠.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나중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내후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했지,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도 다 했지라는 얘기네? 그럼 각각의 자산을 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산장수아들, 집신장수아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은 좋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봐요. 우리의 투자는 올해 연말이 무조건 끝이다. 더 이상 투자는 없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면 안 되죠. 질러야죠. 그렇죠. 네. 올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2018년도에 한국이랑 독일이랑 축구할 때 보면 골키퍼가 독일 골키퍼가 나왔다가 맞아요. 뺏겨가지고 골 네,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 뭐 골키퍼 못하나 보다.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네. 엄청난 노이어 사람이고 골키퍼 엄청난 같은. 분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놀랬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왜 실수했을까?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뭐구나. 네. 2대0으로 예. 지나 1대0으로 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건데. 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니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할 때 시간을 뒤에 딱 닫아버리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뒤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모두가 플러스가 날 이유는 없어요. 네. 한순간에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플러스 난 애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팔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 애는 또 다른 국면에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우산장수, 집신장수면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이 둘을 두면은 한쪽 이렇게 서로 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둘이 다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올해가 인플레이션이고 내년에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 네. 올해가 인플레이션이고 내년에 성장이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의 포트폴리오로 70%, 네. 디플레이션 포트폴리오가 30%였다면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디플레이션 쪽에 힘을 얻는 것 같으면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옮겨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산 서너 개, 디플레이션 자산 서너 개 있으면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서너 개씩 뭐 왔다 갔다. 제가 요즘 개인들 주식 투자하는 걸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10개씩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많거든요. 네. 와 이걸 다 보세요. 아이고 이 정도요. 아이고 20개씩 하시는 분도 있다고. 스마트폰 얼마나 잘 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ETF 몇 개로도 그거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ETF라는 ETF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ETF를 우리가 이제 주식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른바 오퍼레이션, 네. 조작을 하는 방법을 네.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이제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에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봤을 때 네. 국내 이제 특히 성악개미들은 네. 포트폴리오가 100% 나스닥과 기술주의인 사람이 많아요. 네네네.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게 좀 기술주의에 안 좋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 이유는 어떤 것이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담고 있는 기술주 얘네들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건이 만족이 좀 돼야 되나요? 일단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투자 자산은 주식이다. 네. 아니거든요. 주식 이외의 자산들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 이외의 자산은 없다가 아니잖아요. 네.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리츠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이 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종목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만 답을 찾으면 어떤 때는 주식 전체가 흔들릴 때 있거든요. 네. 어떤 때는 부동산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강남 아파트. 부동산 전체가 흔들릴 때는 강북 포트폴리오 해봤자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종목을 분산하는 것도 포인트가 돼요. 물론 주식 내에 종목을 분산하는 네. 것도. 근데 자산 간의 분산도 되게 중요해요. 주식 자산 몇 프로, 채권 네. 자산 몇 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 주식 자체에서 알아서 분산을 해주는 게 ETF를 샀을 때는 이 ETF 하나에 다양한 주식이 네. 분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좀 해드렸고 기술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오르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률은 오른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면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해왔었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실업률이 10%입니다. 높죠. 네. 그럼 10명 중에 1명이 실업자야? 이건데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40%에서 10%로 내려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러네요. 대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업률이 10%면 좋냐 안 좋냐 이 질문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만약에 네. 그 기술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겠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 힘든 거예요. 기술주가 힘든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 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크와 같은 그런 아크 이노베이션에 있는 네.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주식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누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는 금리 상승에는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데도 취약하지만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도 취약할 수 있죠.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거잖아요. 더 내릴 것 같아. 네. 밸류에이션 조정이 더 일어날 것 같아.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게 네. S&P 500 지수가 15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 50% 하락한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나스닥 내에서도 네. 굉장히 많아요. 80% 떨어지고 예. 있어요, 올해. 네. 아크도 보시면은 사실상 저도 얼마인지는 안 봤지만은 162달러 기준가가 고점이었거든요. 사상 맞아요. 최고치가. 네. 그게 지금 40달러 초반 정도잖아요. 로블록스도 한 85% 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아크 같은 경우는 70 몇 프로 이렇게 그쵸.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애들이 떨어지는 거지 무조건 기술주라서 떨어진다, 성장주라서 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다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낮은 금리 하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내러티브가 붙었기 때문에 또 대안의 부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올라왔었던 밸류에이션이 좀 컸었던 그런 형태의 주식들은 지금의 그 금리 상승에는 조금 좀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이제 주식들이 다시 좀 올라오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좀 안정될 필요가 있는 거고, 다시 그때와 같처럼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식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네. 필러 파이어님께서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던데 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2%에서 4%로 올랐다. 네. 높아진 거잖아요. 네. 이런 거라면은 저도 오케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음.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케이스는 70년대예요. 네. 70년대가 석유파동대인데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주저앉았고 물가가 10%가 넘게 뛰었어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3% 정도로 좀 네. 하향 조정됐어요. 네. 4에서. 네. 3%가 플러스거든요. 네. 마이너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네. 물론 시간을 두고 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5%대가 넘었어요. 10%가 넘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아직은 그 레벨에 와 있지 않고 지금부터 그걸 고민하는 건 조금은 좀 물론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쵸. 거기에 대한 네. 대비라는 거는 필요하다. 네. 물론 거한 사유라고 해서 그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성급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약간의 가능성은 존재하겠죠. 근데 아직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의 그 레벨에 와 있는 건 아니다. 현재 그래도 미국 경제의 성장이 워낙에 탄탄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70년대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그 정도 약간 시기상조다. 네네. 네. 예. 가능성은 열어도 돼. 너무 네. 거기에 그렇죠. 네. 네. 몰두해서는 안 된다. 네네네.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네. 6월 FOMC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페드워치를 봤을 때 빅스텝, 그러니까 52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거의 한 98%, 95%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100%에 가까운 네.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제 5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52p 금리 인상을 하다 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일단 네. 첫 번째는 0.5%를 인상한다는 것도 상당히 네. 유의미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2000년도 5월 16일 이후에 처음으로 0.5로 인상한 거니까 2000년 5월 16일. 예, 그러니까 22년 만에 인상한 거죠. 그리고 연속 인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커요. 의미가. 네. 연속 인상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5월 달에 지금 이제 5월 달 FOMC에서 인상을 했고 6월, 7월 FOMC에서 네. 두 번 다 0.5씩 인상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의 관건은 9월 달에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9월에 어떻게 움직이냐? 왜 그렇게 왔냐면 네. 보시죠. 연준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겁니다. 물가가 지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오케이. 어디까지 올릴까? 네. 중립금리까지 올립시다. 응? 네. 중립금리가 뭐지? 그러니까 중립금리는 네. 물가를 올리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평행한 레벨의 중립적인 금리다. 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금리죠. 그러면 중립금리에 오는 순간 현재 물가가 고정이 되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까지 올립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블라드라고 이 에파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다. 네. 그 뭡니까? 금리를 우리가 지금 물가가 높아야 안 높아요? 그러니까 높죠. 잡아 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아 내려야죠. 그럼 중립금리까지 올리면 되겠어요? 왜냐면 중립금리까지 올리면 그대로잖아요. 그러네요. 잡아 내려야죠. 네, 네. 잡아 내리려면 그렇죠. 긴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 올려야죠. 네. 그러네. 이제 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매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중립금리가 어디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중립금리는 2.732513입니다. 응? 그 증거가 있어요? 네. 그냥 제 느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중립금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파월의 꿈에 그쵸. 옐런의 눈 속에 네. 존재하는 세상인데 10만이 알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뢰 탐지기를 들고 성큼성큼 걸으면 되나요? 안 되죠. 살살 걸어야죠. 진짜 네. 진짜 살살 걸으면서 네. 근데 이렇게 건드리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온몸에 막 다 이 철판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조심조심 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렇죠. 위도 경도 얼마에 있는지 네. 모르잖아요. 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아. 그럼 이 주변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넓게 봅시다. 네. 무서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100표를 두 네, 크게 네. 그린 다음에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는 움직일 때 되게 조심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 하는 얘기가 겁니다. 일단 중립금리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자. 중립금리는 2에서 3% 사이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해요. 네. 예전에 2.5가 중립금리다 이렇게 했다가 맞아요. 근거 있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2에서 3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러면 일단 2까지는 가야죠. 네. 0.5 두 번 가면 2를 찍어서.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천천히 갑시다. 좀. 그때부터는 이 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뢰 존에 들어온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지뢰 탐지를 갖고 천천히 걸어야 되죠. 그래서 보스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9월 달부터는 0.25, 0.5를 두 번 올려서 2%에 도달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효과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속도 조절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기대돼. 그때 안 올리나? 금리 인상이 멈추나? 네. 이게 1번. 네. 내지는 그럼 그때는 0.5가 아니라 0.5가 아니라 0.25? 이게 2번. 네. 그게 조금 힘을 얻었어요. 2번이. 3번은 됐다. 0.5 고. 계속 고. 이게 3번. 이 네. 블라드가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셋이 지금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얘 때문에 얘가 0.25에서 그칠 거라는 기대가 생기니까 9월에. 예, 9월에 그리고 그 기대가 생기니까 5월 20일 이후에 주식시장이 한번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네. 예. 5월 말에. 예, 네. 나스닥이 바닥에서 한 10% 넘게 네.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9월에 0.5일 거라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어요. 아. 왜냐면 물가가 다시 120%에 그쵸.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또 얘기한 거죠. 아니 9월에 누가 안 올린대요? 뭐 이 얘기죠. 그때 확실히 물가가 꺾이는 걸 보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0.25, 0.5 올리나?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5 두 번 올린다는 것의 함의는 중립금리 존에 일단 도달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차에서 내려 네. 여기에 도착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탐지 그렇죠. 시작할 거야. 탐지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천천히 가는데 이제 블라드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괜찮아요. 성큼성큼 가는 거 보니 제가 가는 거 보여드릴까 하면서 자기가 가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매파가 있고 신중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 존에 들어왔을 때는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일단 그 존까지 가는 거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네. 한번에 이해가 되네요. 아, 왜냐면 질문도 많이 나오고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 이 빅스텝을 밟으면 이번에 금리가 네. 125에서 150bp니까 1.25에서 1.50이 된다는데 네.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좀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이제 9월에서 그 0%냐, 0.25냐, 네. 0.5냐 지금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네. 그럼 이게 블라드 그분께서는 자이언트 스텝도 언급하고 그러시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기서 9월에 또 0.5로 올린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좀 어떤 식의 효과가 올 수가 있을까요? 블라드 총재는 네. 지금 빨리 올려놔야 음. 빨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꺾어놔야 싹을 아. 빨리 잘라야 볼커식 마인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볼코는 이제 앞뒤 안 보고 다니는 거고요. 블라드는 이제 앞뒤를 네. 보면서 세게 달리는 거죠. 네. 그래도 빨리 올려놔서 예봉을 꺾어야 아, 부러뜨려 놔야 그래야 그때부터는 우리가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 어렸을 때 예방주사 그렇죠. 세게 맞아야 예, 그렇죠. 나중에 고생 덜한다. 예, 이 그렇죠. 말이군요. 예, 네. 이거 3차까지 다 맞춰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두 번 맞아도 애가 힘들었는데 두 번째 맞을 때 그렇게 난리를 부렸는데 3차를 왜 맞추냐. 이게 아니라 다 맞춰. 일단 다 맞춰야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드가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얻는데 블라드의 힘을 꺾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실물 경제의 성장에 둔화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비둘기파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네. 사실 보면 지난 3월 달에도 보면은 3월 달의 논쟁은 블라드는 0.5 맞아요. 다른 애들은 다 애들이 아니라 위원들은 0.25%를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터지니까 여기서 한번 헷갈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서 0.5로 가야 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그쵸. 일단 0.25만 올려놓고 너 그때 생각해야 완전 돼. 직후. 그렇죠. 예. 그래서 3월 달에는 0.25만 올리면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라이브 방송처럼 된다고 파월 의장이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9월 달 것도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때의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확실히 꺾인다라는 추세가 나타나면 그때는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쉽게 꺾이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알 수는 없는 거고 도저히 다만 힘들어요. 시장에서는 현재 80% 정도 확률로 0.5%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힘을 많이 여기서 받고 확률이 있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 게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네.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기 계속 바뀌기 네. 때문에 그것도 계속 바뀝니다. 맞습니다. 네. 한 또 2주 지나면은 또 갑자기 바뀌죠. 뭐 예. 40%로 내려오고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바뀌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FOMC 5월부터 QT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양적 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 QT라는 건 좀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기준금리라는 건 하루짜리 금리예요.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전체 한 달짜리, 1년짜리, 10년짜리 금리를 모두 조절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하루짜리 금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보통 은행 예금하면 1년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는 10년에 연동이 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요. 10년짜리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10년짜리 금리를 직접 연준이 잡아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10년짜리 국채 시장에다 유동성을 넣어줘야 돼요. 음. 돈이 공급이 되면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오거든요. 음. 그래서 10년짜리 국채를 사들이면서 10년 금리를 직접 잡아내는 게 양쪽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네, 게 네. 나아요. 예, 워낙 긴 얘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10년짜리 금리를 잡아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긴축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 하루짜리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10년짜리 금리 또 따라 올라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도 눌러놓으니까 얘가 못 올라와요. 기준금리가 하루짜리가 네. 올라오고 그러면 하루짜리는 높은데 10년짜리 낮으니까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가 네.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또 복잡하니까 네. 그냥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이 산처럼 질문 눌렀던 걸 갖다가 조금씩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들였던 국채를 파는 거 이게 양적 긴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10년짜리 금리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주고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네. 그럼 긴축을 할 때도 투 트랙이죠.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둘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QT라는 게 좀 별개의 어떤 행위라고 본다기보다는 이 금리 인상과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결국에는 시장 금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려는 플랜을 쓰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네. 양쪽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QT를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또 고용 지표가 나왔던 게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네.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긴축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많이 해석을 하던데 네. 고용 상황이 좋고 사람들이 일을 잘하네. 야 그럼 좀 더 긴축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 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비유를 하자면 환자가 있어요. 네. 홍길동의 환자인데 이 홍길동이 수술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네. 근데 지금 수술을 하면 큰 병이 1년 후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수술을 하라고 해요. 네. 해야 되나요?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2주일 후에 수술합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2주일이 지났는데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홍길동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컨디션이 올라오면 합시다. 네. 근데 컨디션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럼 홍길동은 어떤 느낌일까요? 수술해야겠네. 근데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네. 수술을 해야 자기한테 결국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해야 되는데 하긴 싫은 거죠. 근데 해야 되는 게 다가온 거죠. 네. 그 아픈 수술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는 싫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성장 둔화가 컨디션이 안 올라와줘야 네. 좀 수술을 덜 할 텐데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이유 역설적이네요. 예, 네. 조금 이제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와 있다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네. 연준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게 하더라도 버틸 것 같아. 네. 이런 기대를 심어주겠죠, 연준한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설마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0.5bp 금리 인상에 대한 9월에서 네. 가능성도 좀 높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미국에서 이제 타겟하고 월마트 네. 주로 중산층이 많이 가는 슈퍼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메이시스 이제 백화점이나 네. 달러트리 이거 완전 다이소 같은 애들이죠. 네. 거기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통사들의 실적을 되게 거시경제랑 엮어서 지금 많이 맞아요. 생각을 좀 하고 있던데 네네네. 이 기업들 간의 실적 차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건 이제 됩니까? 개별 기업에 있는 내부 대체대 네, 조표까지 제가 이렇게 다 본 건 아니라서 그렇죠. 말씀드리기를 네, 네.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타겟이나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을 함께 가져가는 케이스는 네. 지금 온라인에서 조금 고전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베이스로 갈 때 굉장히 크게 고전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프라인 베이스에 있는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는 케이스가 조금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이소, 네. 백엔샵 이런 거 백엔샵. 있죠. 예, 네. 백엔샵 이런 거하고 되게 네.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결국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니까 소비가 조금은 꺾여나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안 하던 소비가 터지는 보복 소비로 인한 뭐 오프라인에서의 수혜 이런 것들이 메이시스에는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달러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저가 소비 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셀 때, 아주 셀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조금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뉴스가 이런 그 유통사들의 실적에서 좀 소비 여력에 대한 힌트를 계속 찾는 것 같던데 아, 네. 이 소비 여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좀 더 아까 고정지표와 긴축이요? 비슷하게 네네. 긴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소비 여력이 빠르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저축이 세요. 네. 그리고 임금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긴축을 하더라도 소비가 마구둔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축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저축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와일드 카드예요. 와일드 카드라는 게 뭐냐면 완충 장치도 되지만 그 완충 장치를 바라보면서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받쳐주니까. 네. 그래서 연준이 더 세게 가게 되는 아. 그런 형태의 영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6월 FOMC가 다음 주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예.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긴축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6월 FOMC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켜보면서 부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좀 시청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에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의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